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과 대만 전쟁 동향, 우리가 이번 주 선남사에서 좀 다뤄봤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다뤄보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이 5일에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 파격적인 내용이 많았었나 봐요. 네, 아주 기존의 것과 완전히 좀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네, 오늘 이 내용 진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국가안보 전략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은 이 비정기적으로 좀 나오긴 하는데 정권이 한 번씩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발행하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네, 이게 백악관에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고, 이게 나오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국방 전략이라든지 외교 전략이라든지 뭐 여러 전략들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전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이제 상위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트럼프도 트럼프 일기 때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 2022년에 한번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또 나오고 이렇게 된 거고, 원래 이제 이게 그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12월 이게 미국 시간으로 4일에 공개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반년 늦어진 거죠. 네, 그만큼 뭔가 이제 그 미국 이 변동이 컸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백악관이나 정부 안에서 이 이견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런 거고. 근데 좀 특이한 게 몇 가지 점에서 좀 특이해요. 하나는 그 분량이 바이든 때가 48쪽이었는데 이번에 33쪽으로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량이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 그 초반에 좀 설명이 나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국가안보 전략이라 해가지고 온갖 내용들을 다 집어넣는데 그거 어차피 뭐 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힘을 쏟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자꾸 넣는데 그거 필요 없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할 것만 넣겠다. 라고 이제 한 게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개하는 방식도 되게 특이했는데, 처음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없어요. 검색에도 안 나와요. 구글로 검색을 하니까 그 PDF 파일이 뜨는데 주소를 보니까 백악관 주소가 맞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검색을 해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누가 알고 그걸 검색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언론에 얘기를 해준 거죠. 우리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 보도 좀 해라. 근데 이거를 백악관에서 뭐 브리핑을 한다거나 뭐 발표 보도 자료를 뿌린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은근 슬쩍 그냥 흘린 거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 자체가 워낙에 파격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NSS,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략 내용 자체는 몇 달 전부터 초안이 이런 내용이더라라고 막 돌았어요. 언론에서 보도도 막 하고. 그래서 약간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클까봐 슬쩍 흘리면서 은근 슬쩍 지금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문경환 연구원님이 잡아오셨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실렸길래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기존의 미국의 이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게 실패했다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냉전 종식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영구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 전략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 뭐 아틀라스가 지구를 뭐 떠받들고 있는데 이건 우린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추진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과 산업 기반이 다 붕괴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때려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다른 나라를 지켜주니까 동맹국들이 우리한테 기대가지고 자기들이 써야 될 방어 비용을 미국에 전가하고 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실용주의, 현실주의, 불간섭주의, 다른 나라가 뭐 죽든 말든 우리는 간섭하지 말자. 네. 우리만 챙기면 된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제 담았고요. 심지어는 뭐 기후 변화니 무슨 탄소 제로니 이런 것도 우리는 신경 끄자. 지구야 망하든 말든 뭐 상관이야. 나만 살면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돈만 많이 들고 이거 뭐야. 이런 지금 정책을 딱 내놓은 거예요. 약간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인가 보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불법 이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 이민. 네. 그럼 아주 황당한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재산업화, 그러니까 미국에 다시 공장을 지어가지고 2030년대까지
지금의 그 GDP 30조 달러 수준을 40조 달러로 성장시켜야 된다. 이걸 이제 목표로 내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뭐냐면 이 전략에 보통 이제 그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대하고 이 순서가 나오거든요. 아 그런 것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진짜 자기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각 그 지역별로 다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빼먹어 가지고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은 중국, 러시아 얘기가 항상 가장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빠졌고 서반구,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하고 끝나요. 뭐 다른 지역은 그냥 관심 없다 이런 거예요. 우선 순위가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흐름에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반구 얘기부터. 네. 거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죠? 네, 많이 있죠. 그 일단은 트럼프식 멀로 독트린이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해요. 멀로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그 독립을 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차지야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손 떼라. 우리가 다 차지할 거다. 이게 이제 멀로 독트린인데 이걸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지금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눈독 들이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다 손떼 이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이 자꾸 아메리카 대륙에 저기 남미에 항구 짓고 뭐 철도 놔주고 이러고 있는데 손떼라. 이거 우리 차지야. 이걸 이제 경고를 한 거고. 왜 서반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느냐?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불법 이민이잖아요. 네. 불법 이민이 남미에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 서반구가 제일, 정리해야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마약과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게 지금 이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반구의 그 남미 쪽을 사실 착취하면서 북미가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앞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착취 구조가 지금 깨져가고 있는, 그러니까 반발하는 정부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거죠. 반미 그렇죠. 정부들. 뭐 좌파 정부 뭐 이런 것들 막 그러니까 나오면서. 결국에는 반미 정부들, 좌파 정부들을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전쟁은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마약 문제도 사실 중남미가 마약 소굴이 된 게 미국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거기를 재배지로 선정하고 예. 양성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CIA가 거기서 자기들 자금 만들기 위해서 마약을 거기다 심어가지고 독재 정권한테 마약 그 생산과 판매권을 이렇게 줘가면서 네네네. 보호해 줘가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와서 거기 근데 그 나라 하여튼 그 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커지니까 아마 그 국민들을 좀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 그렇습니다. 반미 세력들을 네. 네. 또 그리고 아시아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핵심은 북한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 네, 북한이 아예 등장을 안 합니다. 이럴 이건 수가 있습니까? 매우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 어쩌고 뭐 핵 개발이 어쩌고 막 이런 일본 내용이 아니에요? 들어왔습니다. 일본, 중국, 네. 러시아, 북한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북한이 아예 안 나옵니까? 아예 북한이란 말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싹 빠져버렸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제 논란들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냐면 북한을 언급하려면 일단 그 기존의 대북 정책을 평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의 북한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괜히 네. 이게 문제야라고 했는데 하지만 우린 답이 없어라고 네. 쓸 수는 없으니까 아예 그냥 아무것도 문제가 언급을 없는 안 것처럼 하는, 그렇죠. 슬쩍 넘어가자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하고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북한 얘기를 쓰면 북한이 위협이다라고 써야지 북한에 아무 위협이 없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를 추진하는데 북한에서 대화를 받겠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빼자 이렇게 이제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수세에 몰린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롭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말고 이제 다른 게 이제 나오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쟁적 공존 상대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큰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도련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1도련선에 대만이 이제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만을 언급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일본과 한국이 여기서 지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1도련선을 지켜야겠지만 우리가 좀 힘이 없으니까 일본과 한국이 지금 돈 들이고 군비 키워가지고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압박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아예 딱 명시를 했어요. 네. 요거는 좀 하여튼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대만 네. 문제는. 유럽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유럽이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뭐냐면은 유럽이 지금 문명적 소멸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곧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 20년 후에 나토는 더 이상 유럽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유럽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민자들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이민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0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유럽을 유럽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이제 그 민족이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유럽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유럽을 나토 이름으로 미국이 계속 지켜줄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전제를 깔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언제부터 유럽을 그렇게 연구하셨다고 그런 걸 붙였겠습니까? 그냥 유럽이랑 손 네. 끊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뭐 아주 흥미로운 거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번 나온 이제 전략이 나토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다. 뭐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돈 들이는 것들은 지금 다 처리하고 처분하는 단계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또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은 유럽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럽에 이제 이건 맞아. 예. 열받았네. 네. 하면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뜬금없이 그런데 이 유럽 정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여기에 저항하는 애국적인 유럽 정당들이 있다. 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네, 아, 그렇게 그래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극우 정당들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유럽에 그런 데들이 이제 야당인데 되게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거기 성향들이 대부분 이제 그 러시아랑 이제 관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 자국 중심으로. 네, 그거를 이제 이 트럼프는 애국적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를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까 네. 아까 맨 처음에는 불간섭주의라 해가지고 다른 나라 어떻게 되든 우린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유럽에는 저 정당들이 마음에 드는데 네. 저기 지원해야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네요. 지금 네. 제국주의 면모는. 아주 웃기는. 아, 얘기죠. 유럽에서는 엄청 반발할 것 같은데요. 이 그래서 정도면? 유럽은 거의 자기들을 무슨 속국 취급한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대놓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막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이랑만 친하게 지내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생각인가 봐. 네, 네. 중동 얘기도 있습니다. 중동은 그동안 중동이 미국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 관리를 하던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동에 이제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네. 이 석유 자원이 워낙에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는 전략적 자원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을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아주 충격적으로 발 빼겠다. 사실상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우리도 석유 많이 나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셰일가스 때문에 미국이 이제 석유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석유가 어디서 많이 나오지 하면은 이제 중동. 사우디 막 이렇게 꼽잖아요. 그쵸. 근데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세 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가장 많이 생산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생산량이 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엄청 완전히 차이가 나요. 미국도 진짜 황금의 땅이네요. 그렇죠. 석유도 나고. 네.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미국은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도 수입을 해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미국입니다. 맞습니다. 기후 행동, 기후 위기 이거 다 저기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해야 돼요. 그 전 세계의 인구로 따지면 전 세계 뭐 얼마 정도 되죠? 한 30분의 1 되나 60분의 1 되나? 그런데 그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이 거의 세계 탑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막 에너지를 써도 됩니다. 낭비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게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우리도 이제 석유가 남아도네. 그래서 수출도 할 수 있네. 그래서 유럽에 막 강매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중동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중동에 있는 분쟁들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중동은 알아서 이제 안보 지키시고 나는 이제 중동에서 발 뺄 거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미국 중심주의로 모든 그 세계 전략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도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그런 상황들이 좀 보이네요. 자, 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전에 잠깐만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안보 전략이 딱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전략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전략이 이렇게 크게 바뀐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으로 미국이 그 다른 나라를 약탈해서 집에 간섭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 습성이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대상이 어디서 어디로 무게중심이 바뀌었냐의 차이인 것 뿐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인 거고 실제 속마음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네. 대표적으로 아까 중동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이제 그냥 경쟁하는 공존 상대야라고 썼지만 실제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제1도련선을 지켜야 된다. 대만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중국하고 한판 붙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을 안심시킨 다음에 결국 또 중국하고 뭔가 전쟁, 대리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나라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 되는 대로 약속도 다 뭐 그 파기하는데요. 뭐. 자, 그래서 미국의 의도를 지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대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대만이 우리나라한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와 네. 웃긴 지금 상황이에요. 네. 뭐냐면은 그 한국에 이제 전자 입국 신고서라고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네. 우리 다 쓰잖아요. 비행기에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예전에는 다 종이에다가 손으로 썼는데 이걸 이제 전산화를 했어요. 전산화를 하면서 그 대만 사람들은 그럼 한국에 들어올 때 뭐라고 써야 되냐면 차이나 괄호하고 타이완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 대만은 그 중국이 아니다. 독립적이다라고 하면서 대만 외교부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라이칭도 총통은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 달라. 막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웃긴 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2004년부터 이 표기를 써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넘게 그러니까요. 써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웃기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비를 건 거죠. 네, 진짜 이거는 시비 터는 건데 갑자기 네. 난데없이 이거 뭐 그냥 싸우자는 건데요. 근데 도대체 대만이 왜 한국한테 시비를 걸지? 이게 되게 미스테리한 거죠. 어떻게든 같이 싸우고 싶은가 본데 우리를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은 심정이 막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김준영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이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대만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국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에 불을 붙여 전선을 확장하고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네.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일본이 중국에 시비 터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 나면은 불리하니까. 네. 그래서 야 주한미군도 대만 도와줘야 되고 한국군 그치. 너네도 우리 도와줘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한국을 오히려 적대하는 이런 이상한 그러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만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 우습게 보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중국 편인지 대만 편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우리 너네 편이야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 우리는 중국 중심입니다. 제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만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너네 어차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 들 거지? 그래서 그럼 중국이랑 싸우고? 그렇죠. 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일부러 시비를 거는데 일본한테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대만이. 아니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표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표기합니까? 다른 나라 다 이렇게 표기하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려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한국한테만 지금 시비를 건 거거든요. 네. 여기에 입장을 표명하면 결국에는 미국의 지시대로 해야 되니까 대만 편을 들게 될 거고 그럼 중국이랑 싸움 날 거다.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나 유치한 방식인데요. 지금 뭐 그 대만이 정도로 하는 짓이 절박한 거죠. 네. 지금? 전쟁이 필요한 거죠. 라이칭도 총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치하냐면 저번에 이제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막 이제 그 갈등이 빚어졌잖아요. 총리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뭐 라멘이랑 일본 그 음식을 막 먹으면서 나 일본 음식 먹고 있어요. 막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웃긴 되게 유치하게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대만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나 봐요. 시뮬레이션은 자주 돌립니다. 매번 돌리는군요. 네, 자주 돌리는데 이번에 그 이제 국방부에서 만든 기밀 문건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문건이. 네, 그래서 이제 좀 화제가 됐는데 그 이제 그 뉴욕 타임스에서 8일에 국방부 작전 평가국에서 작성한 군사 우위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를
이게 길극 기밀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대만 전쟁을 워게임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중국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대만 해역에 접근하기도 전에 파괴할 능력을 갖췄다. 미군이 중국군에 반복적으로 패배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미국 항공모함이 접근하다가 중국의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다 녹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미국은 값비싸지만 취약한 무기 체계에 의존하고 있고 대량 생산 능력이 약화됐고 거기에 중국의 사이버전이 매우 우세한데 심지어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중국이 지금 미국의 주요 시설이나 그 군 관련된 곳에 이미 악성 프로그램 다 깔아놨다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다 적발을 못 하고 있다. 만약 전쟁 나면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해킹하고 네,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게 뭐냐면 미국 무기가 비싸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비싸니까 많이 못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랑하는 그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요격한다고 막 자랑하는 SM-3 미사일 같은 경우는 1년에 12발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이제 이란, 이스라엘 사이에 미사일 주고받을 때 얘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이 미사일을 막 100발, 200발 이렇게 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1년에 12발 만드는 미사일로 이걸 어떻게 요격하냐 이거예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생산량이다. 근데 중국은 더 많이 만들 건데 이란보다 훨씬 많이 만들 건데 이거 못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 아니 이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뭐 땅덩어리를 비교해도 좀 큰 나라라고 쳐도 대만과 중국이 전쟁 나면 당연히 빠르게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이거. 이거를 돌려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거를 뉴욕타임스가 입수를 해서 공개했다는 거는 미국에서 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나 보네요. 어쨌든 다른 시나리오도 반대된 시나리오도 나온 겁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미국의 숨은 의도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돌려본 거예요 지금? 두 가지 결과지가 지금 두 개가 나온 거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고한 이것도 건데, 다른 언론사가 네, 다른 언론사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제 대만 전쟁 시나리오를 써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는 아시아투데이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을 하려면 결국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 상륙 작전부터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보다 훨씬 어려운 지금 작전이 된다. 그래가지고 대만이 순수하게 이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썼는데 방어만 열심히 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고전을 면치 못할 거고 설사 상륙을 한다고 해도 이 타이페이까지 진격을 하는 데서 뭐 도심지에서 대만 군이 다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중국군을 괴롭힐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막 써놨거든요. 그런 상황을 왜 유지합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게 뭐 또 대만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그 전쟁이 뭐 점령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세 방어만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거를 왜 장기적으로 무슨 이유로 지속을 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시나리오와 방금 아까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얘기했던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이 참전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참전을 하는데 중국한테 막 미사일로 항공모함 깨지고 막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미국이 참전 안 하고 대만 혼자 싸운다는 거예요. 대만 혼자 싸워도 중국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두 번째는 미국이 환영할 만한 시나리오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봐라 미국 괜히 도와주러 갔다가 우리가 항공모함 깨지면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괜히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대만 혼자 싸워도 충분히 잘 싸울 수 있다. 이거 봐라. 그러니까 대만한테 알려주는 거네. 예. 대만한테 알려주는.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피해 보지 말고 대만 전쟁 나면 대만 보고 열심히 싸우라고 하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는 무기만 팔자. 이거 아니야 지금. 야 여기에도 진짜 자기 이득에 눈먼 자들의 진짜 언론 공작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대만 전쟁 얘기하니까 그건 여쭤보고 싶었는데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일본과 한국을 대리전으로 투입하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의 뜻이잖아요. 미국의 의도고. 근데 사실 일본과 한국이 미국이 시킨다고 해도 국민적 반발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나라 전쟁에
그렇게 투입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약간 여론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예, 참전하자. 그렇죠. 지금 뭐 아, 그 그렇지. 다카이치 네. 총리가 지지율은 8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77%인가 8%인가. 아, 근데 그것도 너무 허상 아닐까요? 그 진짜 실제로 그렇게 가능할까? 자, 근데 한국은 일단 어. 한국만 놓고 보면은 이거 쉽지 않죠. 한국 국민들이 네, 당연히 반대할 국민들이 거 아니에요. 용납을 안할 텐데. 그렇죠. 대만 전쟁하는데 우리가 왜 참전하느냐. 네, 그렇게 될 거고 아무리 미국이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재명 정부를 막 압박을 한다고 해도 투입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지금 미국은 한국도 참전해야 되고 일본도 참전해야 된다라고 막 압박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한미군, 주일미군 다 동원될 거야라고 해서 대만을 안심시키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니까 한번 독립선언 해봐라고 부추긴 다음에 막상 전쟁이 나면 발 뺀다. 예, 우리 무기는 줄 수 있어. 하지만 군인은 안 갈 거야.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완전히 똑같네요. 똑같거든요. 우크라이나 네. 전쟁 때도 그 전쟁 발발 직전에 뭐 30몇 개국을 동원해 가지고 연합 훈련하면서 야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은 바로 이렇게 도와줄 거야라처럼 해놓고 막상 전쟁 나니까 바로 다음 날 미국에서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참전하지 않겠다. 맞아요. 이런 애들이거든요. 똑같은 전략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나가서 문제 제기를 하셨었나 봐요? 아 그게 아니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관한 관해? 문제 제기를 아, 거기 회의에 참가한 네. 게 아니라 네네네. 그 회의가 문제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뭐 하는 데냐면은 국가 이제 안보를 다루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NSC 사무처장 지금 이제 그 저기로 돼 있죠. 그 위성락 네. 안보실장이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상임위원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NSC 그 처장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기를 다시 처음 차분히 풀어볼게요. 네. 10일에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출입 기자들이 NSC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기자들이? 네.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건데 정세현 장관하고 문정인 그쵸. 교수가 네. 안보실에 지금 문제가 좀 있다. 구조가 문제가 있다.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이게 장관들이 통일 외교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보실 소속 차관급 차장도 들어가는데 똑같은 상임위원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직책이 어떻게- 다른데 네. 상한데 그러니까 장관급하고 차관급이 어떻게 동일한 상임위원이 돼서 똑같이 투표 한 표씩 의결권을 행사하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정동영 장관이 맞다 이게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 좀 이상하다. 박근혜 때부터 한 거라고요? 네, 그렇죠. 박근혜 때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좀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뭐 그 안보실 소속 차관급 차장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고 이게 안보실장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차장도 3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NSC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안보실 목소리가. 그러니까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 봐야 4사람이 서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장관들이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이 NSC 그 안보실 숫자가 훨씬 많아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차장이라는 사람들도 어차피 안보실장의 뜻을 따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위성락 혼자서 좌지우지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성락과 예를 들면은 안보실 1차장이 김태호잖아요. 김태호 3명도 다 동일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거네. 그렇죠. 의결권을. 네. 김태호, 위성락, 정동영 이런 거네요. 지금은 김태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그러면은 당연히 김태호의 뜻처럼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난 그래서 예전에 김태호가 안보실 1차장인데 무슨 저렇게 권한을 많이 사용하지? 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었어요. 거의 김태호가 안보실 막 좌지우지 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높은 직급이네요. 그럼 높은 의결권이 있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조는 NSC의 실장, 차장, 실장 맞나요? 실장, 네, 안보실장? 실장. 그러니까 네. 차장. 여기가 다 주도를 하고 나머지 진짜 행정부의 장관급은 의견이 관철이 되는 방향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NSC에 만약에 4명을 미국 친미파로 다 꽂아 넣으면 그냥 국가
전략은 다 미국의 전략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NSC 회의 가가지고 백날 얘기해봐야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지. 예. 다 모든 게 다 제동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런 구조 문제가 있구나. 네, 아주 좋은 제기네요. 요거는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행정 기구들을 재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요건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토요일 서초역 2번 출구 앞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